의원님이 발의하신 금융위 설치 법률. 네. 근데 이게 전부 개정안이더라고요. 네. 이게 금융위 설치법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정보조직법까지도 같이 그러니까요. 개정한 내용이라서 상당히 이제 무게가 있는 법안이죠. 그러면 이 금융위 설치법 아까 150페이지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네. 한꺼번에 다 설명을 못 들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조목조목 좀 조각조각 살펴볼게요. 네. 이 법이 단도직입적으로 왜 필요한 거예요? 이제 국민을 위한 이제 금융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되풀이 되는 뭐 키코 사태라든지 동양 사태라든지 최근에 네. TMF 사태라든지 ELS 환매 사태라든지 뭐 사모펀드 환매 중단 수도 없이 많은 그 소비자 피해의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네. 다 불안전 판매에서 네. 나타난 문제들이었거든요. 네.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기 전에 방지가 사실은 중요한 네. 것인데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현재 금융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업정책하고 감독정책이 있는데 네. 이 두 개를 금융위에서 같이 해요. 네. 금융위에서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산업정책에 치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예.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이제 감독을 집행할 거 아니에요. 여기 여의도에 금융감독원 되게 멋진 건물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금융위가 있고 금감원이 있는 건데 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휘를 받아요. 네. 이 금융위가 금융산업 정책만 하면 되는데 네.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금융감독정책까지도 여기서 한다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그 감독, 건전성 감독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보다는 산업을 진흥하는 쪽에 금융위가 포커싱을 그동안 도와왔던 거죠. 네, 네. 사례를 가지고 한번 네.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최근에 TMF 사태 터졌었잖아요. 네. 그 TMF가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전자상거래. 이 전자상거래의 그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금융위가 네. 이 그 많은 규제를 풀어준 거예요. 네. 산업 진흥을 위해서. 네, 성장을 위해서는 다 규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네. 이 전자상거래 업체, 이커머스라고 하죠. 이 네. 전자상거래는 피지사의 기능도 겸직하고 있거든요. 피지, 네. 왜냐하면 결제를 해야 되니까 네. 피지사. 피지사는 금융산업이에요, 금융. 네. 그럼 금융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도 거기다가 규제도 넣어야 되는 건데 네. 그 규제는 다 풀어주고 그냥 이커머스라는 산업 진흥만 그 규제만 풀어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TMF를 통해서 그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라든지 거기다가 그 물건을 댔던 거기에 입점 업체들이라는 이런 피해자들이 양산이 된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TMF가 이제 자본 잠식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금감원에서 우리가 그걸 지적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금감원에서 감독할 근거가 없다. 네. 왜냐하면 감독 규정 안에 전자상거래 업자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이커머스 산업만 육성시키려고 건전성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도외시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그 금융위와 금감원 체계로 이런 식으로 그 금융 그 감독 체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일본도 있다고는 아니, 들었어요. 우리나라랑 틀려요. 아, 달라요? 우리나라랑 틀린데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게 2008년도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금융위가 설치되면서. MB 정권, 예, 이명박 정권. 원래는 금융위가 지금 기재부에 있었어요. 아, 분리돼서. 기재부에 있는 게 다시 이렇게 금융위로 네. 나온 거예요? 예, 지금도 해외 금융 정책은 기재부가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금융위는 국내 금융 정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금융 정책을 피려면 국내 해외 같이 두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금융위를 2008년도에 MB가 들어오면서 그걸 분리시켰거든요. 그 분리시킨 그 배경이 뭐냐면 MB가 슬로건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들어보셨죠? 기업 친화적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니, 선언을 했었잖아요.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하자면 네. 재벌 친화적인 거잖아요. 기업 친화적, 재벌 기업 친화적. 친화적. 예, 예. 네. 그런 배경에서 금융위를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고 그 금융위한테 그래서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금감원을 그 관리 감독하는 금융 감독 정책까지 같이 줘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금감원은 실제 그 감독할 수 있는 게 그냥 오다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융위가 머리라면 그냥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은 손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위에서 예산 통제 같은 걸 예산을 다 여기서 그냥 통제를 상황 하니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통제하니까 아무래도 금감원은 금융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지금 현재 체계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금융위는 없었고 네.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었죠. 금감위 금감원 체계였던 거를 금융위 체계로 바꿔놓은 게 MB 정부였는데 네. 제가 지금 그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은 다시 옛날에 금감위 체계로 네. 돌아가는데 그전에는 금감위 금감원 체계였잖아요. 네. 그것을 금소위 금소원 체계로 네. 쌍봉 체계로 만들자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감위하고 네. 소비자 보호를 하는 네. 그 금소위 이 두 개로 쌍봉 체계로 만들고 그 금감위 밑에 금감원, 네. 금소위 밑에 금소원 이렇게 쌍봉 체계로 만들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것은 저 금감위에서 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것은 금소위에서 하니까 소비자 보호가 확실히 네. 이제 두터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금융 산업 정책을 담당했던 금융위는 다시 기재부로 네. 다시 돌려보내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기재부로 돌려보내서 유기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네. 또 다시 기재부가 이제 예산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게 너무 비대해지지 않을까 하는 또 불안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조직법 개편도 같이 뒤따르는 건데 기획재정부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이재명 후보도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그 지적을 했었고 이제 뭐 부처 위에 부처 상황 부처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따로 떼어서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로 보내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그 법안도 같이 발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조직법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금감위는 이 재정경제부 쪽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어쨌든 두 개의 법안이 진짜 빛의 속도로 이게 같이 연동되어 네. 있는 거고 그래서 기재부가 더 비대해진다는 것은 기획예산처가 나오기 때문에 총리 산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비대해지는 건 아니죠. 네. 비대해지는 건 그렇죠. 아니고 본래의 산업 그 정책을 하는 그 기능을 다시 이제 회복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법안이 그렇게 엄청난 페이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전부 다 알겠네요. 바꾸니까, 예. 왜냐하면 전면 개정이니까 네. 그냥 그 기구 하나 그다음에 그 기구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시 재편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네네, 지금 불비한 게 대한민국의 많잖아요. 금융감독 체계라는 거죠. 근데 저는 네. 궁금한 게 네. 그렇게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뒷전으로 미룰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네. 그 기업 편의 입장에서 이제 산업 진흥하려고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우리가 뭐 물증은 없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기업에서 각종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규제를 풀어달라고 늘 요구하잖아요. 그들이 과연 누구 편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소비자의 그런 피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뒷전으로 그러니까 이름은 금융감독원인데 감독이 빠졌잖아요. 붕어빵에 붕어 없고 뭐 소머리 국밥에 소머리 없는 것처럼 감독이 빠졌다는 게 이렇게 억대도 아니고 조단위 피해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실질적으로 만드셨는데 의원님이 그동안 배지를 달기 전에는 또 노동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셨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저 그 피해자들하고 같이 뭐 집회도 많이 했고 기자회견도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늘상 그 감독 기관이라든지 금융 정책 당국에서 했던 말들은 규제를 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 본인들이 안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산업진흥과 관련된 규제만 완화해 놓고, 사고가 터지면 규제가 근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본인들이 안 만들어 놓고. 피해가 이렇게 조 단위로 계속 터졌잖아요. 이 F4는 과연 꼬미남들도 아닌데 왜 모여가지고 비공개로 누가 모였는지 회의록에 보면 뭐 회의록 자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F4 회의는 뭘 한 거예요, 그러면? F4가 이제 그 금감원, 금감위, 기재부, 한국은행 총재 이게 4명이 모여서 이제 하는 이제 회의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거시경제 금융연안을 뭐 이렇게 논의하는 간담회다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F4 회의하면은 와 힘센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려나 보다 이런 거죠. 그런데 법적인 그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없고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무슨 지하 벙커 회의도 아닌데 왜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해요? 본인들의 권한을
권한을 이렇게 모여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일 뿐이지 어떤 책임이나 뭐 이런 근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네. 그런 그 비공식적이고 비책임적인 구조의 회의였죠. 그러면 앞으로 이 F4 그 의원님 이제 법안이 네, 만약에 네, 통과가 되면 네. 이 F4 회의는 해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F4가 F5가 되는 건지 뭐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F4는 없어지고 네. 그 법안에 이제 금융안정협의회라는 게 설치가 되게 돼 네.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제안하는 금융안정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식 조정기구이고요. 금감위와 금소위, 기재부, 한국은행, 공정위까지 핵심 기관이 참여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균형과 안전을 논의하고 바로 책임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반드시 회의록에 남깁니다. 책임 있는 정책 조율이 가능해지는 거죠. 누가 어떤 입장을 냈는지, 무엇에 합의했는지. 그래서 좀 더 안정되게 공정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안정되게 공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부처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누구의 역할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조정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조정자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F4 그렇게 모여가지고 비공식적으로 그냥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책임이 없는 근거 없는 F4 회의를 하게 되면 네. 어떤 결정이 일어날까요? 힘 있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그럼 누굽니까? 실제 종속관계잖아요. 그건? 그럼 누가 결정하겠어요? 그 4명 중에. 기재부. 그 부처 중에 상황이라고 하는 그렇죠. 아니 뭐 그 금융위원장도 기재부 차관이었던 사람이 와서 하고 있잖아요. 네. 금감원 장은 뭐 친윤 검사 출신이었고 네. 예, 최상목은 뭐 기재부 장관은 대행도 했던 뭐 이런 구조니까. 그러니까 그 이 금융 소비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네. 이유가 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진짜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의원님들이. 예, 기본적인 네. 감독 체계 자체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네. 잘 지어야 되는데 그 구조 자체가 완전 기형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자 이렇게 보호 책무는 일을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아, 생색이 안 나니까. 예, 생색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뭐 산소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지만 그냥 그 있을 땐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네. 뭐 이런 논리죠. 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네. 무슨 사고 터지면은 땜빵식으로.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게 조금 떼빵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동안 이제 대형 금융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걸 전면 개정안을 그래서 그렇죠. 내신 거네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도 보면 그 ELS 판매 중단 사태 해가지고 막 그 은행에서 막 그 보상해주고 그랬잖아요. 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그 금융감독 체계가 이미 그렇게 갖춰져 있었다라고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결국은 땜빵식으로 불안전 판매를 이유로 해서 그거를 판매한 은행들한테 보상하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앞으로도 또 예를 들어서 불안전 판매가 또 발생하면 또 그렇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의 금융금감 체계로는 계속해서 ELS라든지 뭐 ETF라든지 또는 사모펀드라든지 또는 그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쪽의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정권이 바뀌겠죠. 네. 네. 바뀌면 이게 대선 공약으로 좀 채택이 돼서 그야말로 이게 민생이고 어떻게 보면 돈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게 대선 공약으로 어떻게 채택이 되나요? 아직 공약으로 채택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우리 정무위 의원들이 민주당 14분이 계신데 그때 토론회도 하셨죠. 네, 14분이 같이 공동 주최해가지고 그 토론회를 했고 우리 정무위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죠. 네. 네. 이게 사실은 오래된 이게 논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금융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반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과제로 올라가는 있었는데 사실은 개혁적인 어떤 논의는 진행이 안 됐고 실종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2008년도 당시에도 그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 100명이 넘는 이제 금융경제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제
진보 보수를 망라하고 300명이 넘는 그 학자들이 이 다시 시스템 그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제가 국정 과제를 그때 엄청 예. 봤기 때문에 금융개혁을 그때 보니까 못했죠. 22번인가 국정 과제였어요. 예. 그때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죠?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어느 한쪽이 부등호가 딱 산업정책으로 막 이렇게 크게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도 보호를 하면서 얼마만큼 조화롭게 균형감을 갖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외부의 경제 전문가라든가 금융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가요? 혹시 반대가 있나요? 아니 뭐 기득권은 굉장히 반대할 것 같아요. 기득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쵸. 이제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가미가 있고 금소유가 있으면 이제 쌍봉체계로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시어머니가 2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제 금융기관들이 봤을 때는 건전성 감독은 금감원에서 받고 금감원에서 받고 또 소비자 보호 관련돼서는 금소원에서 네. 또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이중 감독을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그리고 또 2개를 만들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리를 들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도요. 금감원 안에 소비자 보호처가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도 금감원 안에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이 다 같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근데 독립시킬 뿐이거든요. 지금 있는 거는 약간 그냥 오다 받아서 따르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더 독립적이고 더 책임성 있게 되는 거에 대한 저항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금융기관들도 이익을 위해서 불안전 판매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이제 KPI라는 이름으로 직원들한테 그 실적을 주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이제 하고 싶진 않지만 그 상품을 팔면 제대로 돼 설명 안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터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만 담당하는 금소원이 생기면 훨씬 더 이거에 대한 이제 감독이 강화되니까 그런 게 싫은 거겠죠. 네. 네. 이 법안이 청년들 삶에는 어떤 직접적인 의미가 있나요? 당연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집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정적인 직업 찾기도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 시장이랑 코인 시장에서 자꾸 이렇게 그 소비자 보호,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라든지 또는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 피해가 그대로 2030 청년 세대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은 어떻게 보면 2030 청년 세대를 위한 법안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큰 손만 지키는 게 아니라 2030 이렇게 국민들을 지키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손 소비자도 지키고. 네. 네. 큰 손, 작은 손, 네. 흰 손, 검은 손은 아니죠. 그러니까 F4에 대해서 비유하면 이제 네. 뭐 꽃보다 권력에서 꽃보다 소비자 이렇게. 네. 아우 좋습니다. 예. 꽃보다 소비자. 네. 금융개혁의 칼을 뽑아든 거잖아요. 네. 지금 갈고 계시는 건가요? 다 가른 건가요? 뭐 금융개혁의 칼은 뭐 지금 뽑았다고 보고 앞으로도 네. 이 순간에도 계속 이제 국민의 연모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네. 끝으로 OX 퀴즈 한번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금융위 설치법 통과된다? 통과돼야죠. 아, 돼야죠. 네. 이 법 재벌들이 싫어한다? 아니다. 싫어할 것 같아요. 왜요? 뭐 아무래도 소비자 보호의 방점이 지금 있는 것이니까. 소비자 보호를 하면서 통과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낸 법안은 이 산업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둘 다 하자는 거니까 사실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네. 싫어하더라고요. 아, 네. 김현정은 금융 전문가다? 금융 현장 전문가 현장자를 붙이면 더 네. 고맙겠습니다. 아, 네. 한 30년 가까이 금융 현장에서 네.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성장과 보호를 네.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이 법을 네. 정교하게 만들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퀴즈를 낸 거고요. 네. 의원님 두 번째 출연하신 건데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으로 두 번째 나온 의원이 됐다고 하니까 영광스럽습니다. 역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지금 그래서 나오신 거잖아요. 예, 제가 그때 출연해가지고 뉴스토마토 왜 빨간 토마토를 했냐고 막 그랬던 얘기 생각나는데 소금 맞아요. 파랗다고. 하여튼 지난 연말에 이달의 좋은 상 시장도 해주시고 뉴스토마토 아주 좋은 언론사인 것 같아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선거운동 하시랴, 또 빛의 혁명을 하시랴, 워낙 바쁘실 텐데, 네. 또 이렇게 시간 쪼개가지고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진짜 바쁜
김현정 의원님 모시고 오늘 꽃보다 더 귀하고 돈보다 더 소중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의정활동 부탁드리고요. 뉴스토마토 시청자들께도 함께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금융이 위태롭다면 국민도 기업도 나라도 위태롭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이고 개혁은 용기입니다. 금융을 권력의 주머니에서 국민의 손으로 되돌리기 위한 여정. 오늘 김현정 의원님과 함께 걸어봤습니다. 야단 법석 다음 시간에도 시원하고 깊이 있게 법과 정치 사이의 진짜 민심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혜자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